안녕하세요. 이송입니다. 이번에는 소재 확장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옴베르트 에코가 했던 말이 좀 떠오르네요. 통제된 무질서, 제한된 잠재력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그냥 떠오르는 이유는 시조의 형식, 정형의 형식 안에 무한히 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가 시조다. 라는 말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소재에 대한 확장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의 차원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시조의 내용과 그리고 형식 이런 부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형식적인 부분의 변형이 어떤 내용의 연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소재를 어디서 많이 취하느냐, 미술 작품과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약간 일부분은 상호 텍스트성으로 일부분은 패러디 차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미지화하는 방식으로 차용을 합니다. 예전에 윤금초 선생님께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청준의 작품, 이효도라든가 또는 이렇게 시리즈로 연작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피카소 이런 등등의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하는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굉장히 다르고 또 유명한 화가나 또 유명한 또 음악가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다른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또다시 태어나기도 하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조에서는 이 또한 부족한 부분이고 좀 더 결핍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미학 수업을 좀 하다가 시조를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쓰면 미학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역시 제가 고민하던 현실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같이 담아내는 거 이거를 저는 항상 놓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만 매료되시면 그냥 우리는 그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에만 그쳐요. 근데 거기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재현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적 구성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안에 여러분이 담고자 하는 그 주제의식 그걸 좀 주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건가 무엇을 어떻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담아내시고 어떻게만 생각하시다가는 그냥 이미지만 나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중에 좀 독특하고 또 사연 있는 작가들이 시적으로 많이 또 차용이 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프란츠 카프카를 가지고 예를 들어 시를 쓴다라고 하면 프란츠 카프카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몇 있었죠. 고흐도 그랬고요. 근데 프란츠 카프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프란츠 카프카는 자기가 그 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대로 소설에 담아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니까 항상 권위 있는 아버지의 대상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판사로 아니면 성의 주인으로.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나는 항상 거기에 못 미치고 그 앞에 나가서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리틀 카프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변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에서도 이 카프카와 아버지의 대결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제가 담아내고자 하는 부분은 늘 그 벌레처럼 내가 취급받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또 그리고 좀 활용하고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차없이 벌레가 되는 순간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는 이런 현상들을 카프카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미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카프카를 먼저 데려오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뭉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뭉크는 어렸을 때 가족이 다 죽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엄마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을 다 잃고요. 그나마 있는 아버지가 정신질환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자식들을 엄하게 다스리게 되고 이런 그 약간 후유증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시대의 병든 이미지들을 고스란히 그 안에 앉힙니다. 그래서 뭉크는 그것도 아시죠? 말더듬이었던 거.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는데 그 이승하 시인의 시였던가요? 데뷔작 거기 보면 뭉크 말더듬이를 그대로 재현한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현을 통해서 뭉크를 그냥 그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일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을 시적으로 끌어올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작가, 좀 독특하고 약간 그 방송용어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약간 다른 세계에 살 것 같은 작가, 살바도르 달리예요. 살바도르 달리는 제가 인문학 수업을 하다가 굉장히 매력이 있게 느꼈던 작가예요. 저는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어요.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한 달리의 형이 하나 있었어. 그 미술적 재능이 엄청나게 천부적으로 타고난.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선 큰아들이 죽고 달리가 두 번째 아들이다 보니 그 큰아들을 못 잊어서 아버지가 달리에게 큰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에게서 못했던, 욕망하지 못했던 거를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씌우다 보니 둘째 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했겠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졌던 거. 근데 제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계속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울을 표절하다라고 했던 앞에서 잠깐 만났던 그 작품도 약간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고 썼던 흘러내리는 기억이라는 이 작품은 저 자신을 찾아가고, 또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이 달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림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찾고자 했던 모습과 겹쳐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정한 시인의 사회에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공동적으로 동인지를 내는데 그 제목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억들과 여러 시간들, 여러 목소리를 포섭할 수 있는, 포함하고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저 또한 또 그런 상황들에서 자기 자신 찾아가는 이미지로 이 달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달리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만 그 뭉개져 버린 흘러내리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쇼핑몰에서 팔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똑같이 생긴 걸 팔아요. 탁자에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 놓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와, 이게 상품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흘러내리는 시계며 뭉개진 얼굴이며 나무에 걸려져 있는 그 시계며, 그러니까 시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랑말랑하게 빨래 같은 느낌으로 걸려져 있는 이런 매달린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야 하고, 공간이라는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이 달리의 그림을 제가 좀 흘러내리는 기억에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기억. 달리의 그림 기옥의 지석을 보고. 이송희. 우리의 시간은 흘러내리고 있었어. 여전히 절벽 너머는 보이지 않았지만 잘 섞인 어제와 내일은 말랑하고 부드러웠지. 눈 녹듯 녹아내리는 유년의 해변가. 모서리에 부딪혀 멍든 꿈이 떠다녔지. 뒤틀린 눈, 코, 입들이 무의식을 채웠어. 째까기는 죽음에서 걸어 나온 그림자. 형의 얼굴 지우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페르소나가 당신으로 앉아있어. 기억은 돌이킬 수 없는 나를 불러 세웠지. 나무에 매달린 채로 눈 감은 수평선. 어둠이 부풀기 전에 아침이 오고 있어.
어둠이 부풀기 전에 아침이 오고 있다라는 이 구절을 제가 넣고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어둠이 더 부풀기를 기다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달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달리의 그림 중에서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네요. 바다 수면을 이렇게 우리가 이불 이렇게 걷어 올리듯이 한 장을 쭉 해서 바다 수면을 걷어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찾고자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고민했고 계속적으로 또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감을 주는 하나의 소재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을 좀 갖고자 했답니다. 여러분 마그리트 그림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르네 마그리트 그림 중에서도 그 겨울비라고 하잖아요. 골콩드가 맞겠죠? 그래서 그 제목들을 보면서 까만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쭉 이렇게 비 내리듯이 내려오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뭐처럼 보였냐면 이거 획일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줄과 열이 딱 맞잖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포커스로 가지고 와서 검은 비가 내렸는데 아무도 젖지 않아요. 왜 우리는 비가 내렸는데 젖었지만 젖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삶. 근데 누군가 무리해서 이탈한 사람만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맞았지만 우리도 맞았지만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회사에서 잘릴까 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획일화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르네 마그리트는 어떻게 그 이미지를 형상화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나름의 해석들을 좀 덧붙여서 우리 시대의 어떤 풍속, 열과 줄을 맞춰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무리에서 이탈한 존재는 낙오가 되는 이런 현실들을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작품이다 보니 이중섭 그리고 나혜석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이중섭은 사막의 아이들을 좀 토대로 얘기를 했어요. 담배가게 그 아이들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그림 가지고 오면서 배고픈 길이에 바발로 쌓인 모래라는 어떤 서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또 등가죽이 붙어서 이 배고파서 힘든 이미지들, 아이들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얘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중섭의 그림을 보니까 그 영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섭이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왜 이중섭도 가난에 굉장히 허덕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나혜석은 정말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나혜석을 얘기하면서 시대를 잘못 타고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오해를 많이 받아서 초기의 그림이 많이 날아갔었는데 나혜석의 자화상이 있어요. 아마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작품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서구적이고 옷도 진짜 정말 서구적인 옷을 입고 있거든요. 채색도 그런데 표정이 우울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냈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인형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런 이미지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편견으로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니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제가 김영란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이 작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나혜석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 정말 그랬냐면 꽃이 피었는데 너를 위해 핀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을 위해 핀 게 아니야. 나는 나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면 자기 자화상을 찾아가는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혜석을 시적 소재로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좀 담아내면서 우리의 고민들이 뭔가, 우리의 모습이 뭔가를 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술 작품들은 여러분 빛과 선과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 빛과 선과 색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시로 데려와서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담아낼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뭔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시조가 또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차 혁명 시대입니다. AI가 시도 쓰는 시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문학의 향유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시조튜브가 어떤 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유튜브로 상황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시조가 확산될 수 있고 대중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획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조를 현대적인 양식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시조에 대한 고민과 물음들은 이 시조 튜브를 통해서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송이었습니다.